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표 차이가 2367표, 굉장히 적은 표 차로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당선을 예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두 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변이었나요? 아니면 예고된 결과였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변이죠. 이게 이제 과거 역사를 간단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에서 지면 야당이 되죠. 그럼 그 야당 대표를 대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97년 12월 대선에서 지고 98년 전당대회에서 총재가 됐죠. 그때는 총재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지고 2015년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탄력으로 대통령 당선까지 되신 거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지고 나서 곧바로 대표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가 안 나오면 몰라도 나오면은 뭐 당연히 되는 거다. 지난번 대선 득표율이 41점 몇 %였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야, 이게 뭔가 엄청난 이변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변이다. 저도 이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 처음 되실 때 직전 대선 후보였던 분이 77%의 득표율로, 그러니까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로 사실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직전에 대선 주자였던 김문수 후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지금 되게 불안정한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변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예전에 그 노동운동, 학생운동 이런 거 할 때 옥새투쟁이라고 하잖아요. 옥을 갈아서 하듯이 뭐 부서지듯이 결연하게 의지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 걸 옥새투쟁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어이없는 옥새투쟁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밖에 어떤 일과 어떤 변화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딱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한 방향으로만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 이게 뭐 궁극적으로 보면은 돈,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충성심, 이런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일부 종교 집단,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 그런 극단주의자들의 결합으로 이게 빚어진 의외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저는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뭐 칼럼을 쓰느라고 쭉 데이터를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일종의 그 팬덤 정치의 영향이다. 이제 사실은 팬덤 정치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로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팬덤 정치의 저장권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장동영 후보를 좀 민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친윤석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의원의 오다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또 이제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장동혁 찍으라고 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장동혁이 이기고 김문수가 졌냐? 이게 이제 그 딱 갈라지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대표가 되면 토론회 때 이제 질문을 했죠. 대표가 되면 전한길 씨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누구 공천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이 장동혁 대표는 저는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죠. 그래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막 술렁술렁 됐고, 이제 장동혁 대표 본인도 약간 당황했어요. 아니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한 건데, 사람을 그런 프레임으로 나를 극우로 몰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방어를 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2차 사고가 또 있었어요. 그 결선 토론회 때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습니다 했다가 거기서 한 10%포인트가 쭉 당원들 장심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국민의힘도 지금 일단 그 강성 당원들 끝까지 아이고 뭐 개헌 불가피했던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대 하면 안 돼 이랬던 분들이 한 여론조사상 데이터 보면 그 당시 아무리 낮아도 뭐 한 10%까지 그 이하로 안 떨어졌었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전체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다수인 거고 또 거기다가 강성이다 보니까 그분들 목소리가 과다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당을 좌지우지하는 거고 네. 바로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를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지점을 네. 김문수 후보가 잘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결판이 났다는 거고 이번에 이 차이도 굉장히 미세하게 났죠. 네네.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무난히 김문수 후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사후 제가 평가를 봤을 하더라고요. 때는 네. 그 국민의힘 쪽에 말씀하셨던 팬덤 정치와 민주당 쪽 팬덤의 좀 많이 다르죠. 차이라면 민주당 팬덤 정치는 물론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인플루언서들로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을 통해서 표출하는 팬덤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자기 그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인데 네. 정노혁 대표가 자기 팬덤을 가지고 이걸 돌파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윤석열 생각해요. 팬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나와 있는 당사자의 팬덤의 힘이 아니라 좌지우지하는 중심 핵을 다른 데 가지고 있는 팬덤이 이걸 좌우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되게 이게 선명하게 이쪽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대표가 됐는데 힘있게 이걸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자기 팬덤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다른 변화를 줄 수 없거든요. 아하. 뭐 뒤에도 다시 뭐 이야기하겠지만 면회를 윤석열 후보 면회를 갈 거냐? 네.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간다라고 하고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자기 팬덤과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맞추어서 정치적인 행보들을 바꾸고 결정하고 설득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중심을 가진 팬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정치인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계속 외부적 요인들로 계속 휘둘리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려운 논쟁이 사실 현재 진행 중이에요. 팬덤 정치가 뭐냐, 정의부터 해서 이 학자들 간에도 엇갈립니다. 또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어디 토론회를 갔더니 정치학자들이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보자 해서 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박사급이신 팀장연구원이신데 그분 자료가 나오면 제가 공동부처에서 언젠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흥미롭습니다. 이 팬덤 정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관념은 자 연예인 팬덤이니까 연예인을 우리가 스타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들을 팬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어쨌든 스타가 주체고 팬덤은 그걸 이제 추종하는 팬클럽을 팬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 또 유럽 중에서도 뭐 영국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양극화에 의한 팬덤 정치의 특징은 팬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도구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그러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 중에 민주당에서도 팬덤이 정치인들을 바꿔나갔다가 처음에 문재인이었다가 나중엔 이재명이었다가 지금은 정청래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에 나타난 현상도 장동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의 이 욕구를 가장 정확히 분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장동혁이네. 그래서 막판에 그리 멀어졌다. 이런 설명이죠. 네. 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이런 팬덤, 뭐 윤석열 팬덤에 의한 뭐 당선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 전환길 씨를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찬탄 세력들 출당 가능성까지 이제 시사한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계파 갈등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되자마자 그런 식으로 이제 찬탄 세력들 출당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나왔더니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가 되자마자 이렇게 분란성 있는 이제 워딩을 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밍 신드롬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레밍 신드롬을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뭐 역사적으로도 아주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를 남겼는데 히틀러가 대표적인 경우다. 히틀러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당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건데
과연 이 찬탄 세력들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당장은 그렇게 못하죠.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회 어젠가요? 하나된 국민의힘의 네.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오늘 최고위. 오늘 네. 최고위원회에서 했군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게 묘한 게요. 일테면 보수신문에서 이제 사설들을 일제히 썼는데 네. 이게 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일단 한 세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조선일보 장동혁 대표 내분 수습하고 여당을 견제할 야당 재건해야 한다. 내분 수습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네. 뭐 누구 출당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동아일보 국민의힘 새 대표의 강성 반탄 장동혁. 민심을 직시해 미래가 있다. 민심을 직시해라. 민심은 사실은 이번에 그 여론조사에도 김문수 후보가 맞아요.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 대표 안 될 사람이 됐는데 똑바로 해. 극우 행복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아주 강한 얘기고요. 중앙일보 반탄에 갇힌 채 혁신하겠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새 대표. 이렇게 이것도 당신 그 반탄에 갇혀갖고 이거 대표하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수 신원, 어떤 이 전통 언론, 네. 레거스 미디어 쪽에서는 일단 단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 국민의힘 앞밖에도 보면 신문을 안 보는 당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는 거고요. 역시 뭐 전환길, 뭐 고성국, 가로세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런 강성 유튜버들이 쫓아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당장 우리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몇 가지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복당, 그다음에 면회, 네. 이런 정치적인 대형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 이슈들을 가지고 입장이 극명하게 나뉠 경우에 시범타로 몇 명은 출당을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중에도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을 끊어버리면 출당시키면 그분들은 의원직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탈당을 해야지 그게 그렇죠.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석이 중요해요. 네. 저기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출당을 시킨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기로 출당을 시킬 거냐. 네. 어느 정도의 의견을 내거나 어느 정도의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람을 대놓고 정리를 할 거냐.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당을 시켰을 경우에 이 출당된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경로들을 봐야 되니까 전면적인 출당 조치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저런 발언들 히틀러까지 그 비유를 네. 들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한다? 난리죠. 한 두세 명 정도, 서너 명 정도, 네. 정확하게 딱 윤리위원회에 올려서 막 논쟁을 붙게 해가지고 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사실 사용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에 결선에는 김문수, 장동혁 두 분 올라왔지만 22일 날 과반 득표자가 없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뒤늦게 발표한 게 이제 3등, 4등 네. 나왔는데 의외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4등. 꼴등을 네. 했더라고요. 의외입니까? 아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의외겠죠. 그래요. 또 그럴 만한 게 여론조사에 이겼어요. 네. 근데 당원 투표에서 진 바람에 4등이 된 겁니다. 어쨌든 안철수, 조경태 이 두 분의 득표율을 합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겨우 이겨서 진출한 거죠. 기계적으로 딱 합치면. 아니, 몇 그러니까 그 두 10%? 분을 합친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결선에 올라가지 못한, 그러니까 한동훈계의 네. 당심이 몇 퍼센트나 될까? 지금 30% 정도. 30%? 적지 않은 겁니다.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한 이 선거인단 중에 당원들, 여성 당원들 중에 30%는 안철수나 조경태를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안철수나 조경태 이런 분들을 출당을 시킨다거나 징계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30%면 상당히 큰 비중이고요. 아까 장관님 얘기하신 게 또 맞아요.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 한 10명만 나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른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금 107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석만 나가면은
100석 미만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여권 마음대로 이제 뭐 개헌도 할 수 있고 뭐 200석이면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직 제명도 200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지금 찬탄파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나 찬탄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고위 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인가요? 그분이 뭐 당원 게시판 관련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아예 탈당을 해가지고 분당, 당을 새로 차린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없다고 그래요. 그것도 없다. 왜 한동훈 전 대표 가까운 의원들한테 기자들이 그걸 안 물어보겠습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계속 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좀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으쌰으쌰해서 탈당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당 공식 입장은 아닌 거죠, 그게.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 성용 이제 칼럼에서 적으셨던데 장수가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리더십을 잃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전 안 한 거는 패착이에요. 아니면 아예 그 전에 판을 흔들어 버리든지 잘못한 거죠. 탈당을 해버리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깃발을 들어줘야 군사들이 몰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경태, 안철수 이분들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성사시키지도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리더십의 절반은 사실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의. 근데 이제 다음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 공천 학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공천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호남에 내보낼라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위에 딱 이 그 판 위에 그냥 올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이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군사라도 모아서 보따리 장사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나가야죠. 이렇게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식구들 아무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대장이 되는 건데 자기의 수모는 다음 문제고. 근데 이번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은 걸로 봐서 정치적으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괴리 내부에 있어서의 대립의 정도가 한 당을 하기에는 정도를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기를 볼 거다. 그런 좀 조직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실제 강행을 안 하더라도 강행할 듯한 분위기는 반드시 만들어낼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도권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당권파, 그러니까 이 장동혁 새 대표, 또 뭐 사무총장도 새로 임명하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하고,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다수가 일단 장동혁 쪽 노선인 사람들이죠. 뭐 아까 얘기하신 김민수 최고위원은 뭐 초강경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 그 조사해서 내쫓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쨌든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만약에 거기서 세게 나간다. 뭐 유튜버들 시키는 대로 막 한동훈 전 대표를 막 징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잊고 싶어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벌어지는 장면은 어쨌든 주도권은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렇진 않았지만 어쨌든 당선되고 나서 두 가지 제일 큰 기조였잖아요. 어설픈 탕평 인사하지 않겠다. 그게 장동혁 기계적인 균형 맞추지 않겠다. 내부의 일성이었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정부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대표가 되고 나면 또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요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기조 바꾸기가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이라는 정치인 본인의 힘으로 이 전투를 이겨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판을 다시 바꾸는 거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굴 시키는지 또 사무총장을 누굴 시키는지 이걸 보면 대충 당분간 장동혁 대표가 뭘 하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한길 씨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래요? 어쨌든 네. 그 장동혁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에이 말이 그렇지 지금 그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장동혁 대표가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네. 전한길 씨가 본인을 그런 급으로 생각 안 할 거예요. 당 대표 면접받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 당 대표 면접을 봤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지방선거 앞두고 선대위원장이나 공심위 쪽으로 가서 전체 후보 면접 보려고 할 걸요. 네, 그렇게 해서 공천을 내가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정치적 힘들, 네. 그다음에 그리고 그 우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국민들을 네. 그 결집시키는데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외부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무슨 꿈을 꿀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내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도 대구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고 전한길 씨 이렇게 두 명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던데 그럴 가능성도 실제로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본인의 능력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한길 씨가. 예, 네. 지금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국 돈 있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매 중요한 정치적 포인트에 위치하려고 하잖아요. 전당대회에 가서 한번 휘저어 버리고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도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네. 지역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묶어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지역 선거는 안 나갈 수 있다. 대구에만 나는 묶여있지 않을 것이다. 이럴 수 있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을 실제로 그릴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 뭐죠? 선거들은 많잖아요.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아니겠지요?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뭐라고 역설적으로 정치를 좀 이렇게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스파이시하게 네. 이렇게 만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광대 역할이거든요. 이번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 스윈 스틸러 네. 막 이제 배신자 이거 선동을 하고 해서 네.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참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봤지만 또 그 안에 이른바 강성당원들은 맞아 이제 이렇게 하고 뭉치고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정치인들 중에 또 정치 안팎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중에 저분은 저 정치인이 아니고 광대 역할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쇼를 만들어주는 흥미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전한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 직관적 느낌이 그런 겁니다. 네.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그거를 착각할 정도로 아둔한 사람도 아닌 것 같다라는 네. 게 저의 느낌적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좀 다행이네요. 근데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기질과 대단한 선동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자기 명성을 쌓아온 축적의 자본 자체가 다르지만 전한길 씨와 이쪽이 다르고 또 여기는 기업 경영이라는 마인드, 전략적인 마인드들이 좀 이보다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지만 한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대통령 저런 기질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도 거의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배우처럼 하잖아요. 네. 모든 것들을 되게.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생각했던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경계 네. 연예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계 기풍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약간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그게 상대적인 건데요. 실제로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은 뭐 민주당으로서는 경사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확장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정치가 다 같이 망가지는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만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도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요소를 좀 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할 때, 전 뭐 라이브를 본 건 아니고 뒤늦게 봤는데 전한길 씨가 이제 그 상황 자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믿었구나. 그렇죠.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니까 방송하다 말고 갑자기 손바닥하고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아이씨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저 사람은 나름 진심이지만 저 사람은 이제 광대이겠구나. 네. 이런 한계를 좀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강성 보수 당원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분이 뭐 차기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 이럴 생각까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차기 대통령을 계속해서 꿈꿨던 우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끝까지 단일화 거부하면서 본인 갈 길 가겠다 라고 했는데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까 4위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고집했을까?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철수하지 말아야 될 때 철수하고 철수해야 될 때 철수 못하고 약간 이렇게 좀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 착각이겠지요.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22.82%, 조경태 14.38%, 뭐 이 정도 뭐 꽤 많이 이긴 건데요. 네. 근데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안철수 11.85%, 조경태 18.37%. 네. 뭐 차이는 뭐 별로 여론조사는 이거나. 근데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80%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쭉 4등으로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서 이제 정치인 안철수의 역할은 이제 없는 것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후보 손들어주는 걸 보고 갈 때까지 가는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름 본인이 좀 재기를 해보겠다고 뭐 탄핵 찬성도 하고 본회의장에 혼자 들어와서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노력을 했는데 글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3등도 아니고 4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미래는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저는 그 특검에 출석 안 했잖아요. 네. 선거 기간 동안 저는 그게 제일 놓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갈지자 행보처럼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정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렇게 좀 새롭게 좀 강한 철수로 이렇게 쌓아오던 게 거기에서 갑자기 선거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표와 타협하려는 모습으로 사실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사실 좀 안타까워요.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중간에 또 철수했을 때의 정치적 부담감이 네. 패배했을 때의 그거보다 네.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예. 또 철수. 그렇죠. 이런 얘기. 우리 여기서만 또 철수 이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단일화를 해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려고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를 합해 보니까 둘이 합하면 13만 2,096표 김문수 후보보다 조금 앞서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단일화 했을 때 그럼 그 표가 그대로 와서 기계적으로 통합이 될 거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죠.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클 겁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있고 조경태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쩌면 단일화 했는데도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단일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철수 후보가 되면 또 그나마도 이렇게 붙었다가 그 찬탄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그냥 남아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단일화를 했는데 조경태 후보한테 졌다. 네. 그런데도 져버렸다. 이렇게 되면 정말 빠이빠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래서 그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만 했으면 지고도 사실은 딱 자산을 가지고 남아서 할 수 있는 행보들이 있는데 지금 진짜 말씀대로 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처럼 세게 못 붙잖아요. 조경태 의원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조경태 그 의원은 자기 기회를 가지고 충분히 100% 발휘를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치적 과정으로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것저것 다 놓쳐버리고 명분도 잃어버리고 실제도 다 잃어버리고 뭐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극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스스로는 우리 극우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우가 뭐냐? 극우가 뭐길래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바깥에서는 극우라고 하느냐? 최근에 이제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이제 글을 쓰셨던데 극우라는 게 뭐고 국민의힘이 왜 극우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뭐 저도 이제 언론에 학자들이 글을 많이 쓰시고요. 네. 또 뭐 논문도 꽤 여러 편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제 나름대로 좀 쉽게 정리한 게 보수하고 극우의 차이는
네, 보수는 체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개혁을 해나가면서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게 보수인데 네. 극우는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뭐 극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논쟁이 붙으면 윤석열 극우 맞지 않냐. 계엄이라는 게 그 체제를 부정한 거 아니냐. 상권분립 부정하고 계엄 해제 막으려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는 거고 재판받고 있고. 그게 체제 부정이면 그게 극우지. 네. 그럼 되게 반박을 잘 못해요. 그다음에 부정선거라며 총선 2번도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이겨놓고도 한 10%포인트 이겨야 되는데 0.73% 이겼으니까 이것도 부정선거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 또 이제 그 지지자들 중에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폭동 일으키고 또 그 영장 집행 거부하고 구속영장 체포영장 거부하고 지금 불러도 안 나오고 속옷바람에 진짜 속옷투쟁 진짜. 이게 체제 부정 아니에요. 그래서 극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부정하고 싶겠죠. 저도 국민의힘 전체가 다 극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 신체 중에서도 극우 부분도 있고 극좌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몸 전체가 그쪽으로 끌려가면 극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도 그렇고 좀 약간 위험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참 조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찾아봤는데 그 중앙대 신진욱 교수가 쓴 글에서 극단주의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법치 등 현대 정치 원리와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사고, 행동, 조직을 뜻하는데 이게 법적, 도덕적으로까지 확산된 특별한 문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제 입으로 극우적이다 이런 걸 너무 흔하게 썼더라고요. 근데 극우를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입장을 가진다고 해서 그걸 극우로 몰아붙이는 건 오히려 양극단화를 더 강화시키는 것 같고 그게 실제로 법적인 문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배타적이냐 아니냐의 문제 등 이게 딱 지침을 정확하게 정해야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지금 지도부는 법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물론 아직 결론이 안 나왔지만,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나 정책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극우 세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타인들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거의 적대시 이렇게 대하는 그런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베놈이라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비오트라는 이상한 외계 생물이 와가지고 확 덮어버리면 본질과 무관하게 괴물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신비오트는 요만하거든요. 사람이 훨씬 더 커요. 근데 그게 덮어버려서 전체를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당원들의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되게 극우 정당에 가깝고 그걸 스스로 하루하루 증명하는 행보들을 지금 밟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당장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속으로는 되게 걱정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자기네들끼리만 움직이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인진쑥을 듬뿍 넣어 더욱 맛있고 건강한 폭신폭신 촉촉 달큰한 증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 발효시켜서 맛도 좋지만 위에 부담도 없습니다. 1.35kg이 압도적인 최저가 13,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내돈내산으로 직접 시식 후에 강력 추천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가리비 중에 가장 최고급 비단 가리비도 있습니다. 3, 4인이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통영 활 비단 가리비가 3kg 24,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땐 확장성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확장이고 뭐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고 인공호흡기 끼고 지금 그냥
살아남아야 상황이 돼요? 변화할 때까지 그냥 딱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특검에서 현역 의원 다 줄 소환을 지금 너무나 명백하고 네. 그리고 매일매일 특검에서 국민의힘 정부에 사단이 났던 이야기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오픈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웅크리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작은 철창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있으려고 한 그렇게 보일 정도로 너무 엉뚱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이전에 무언가 반전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외에는 네.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뭐 확장성이나 뭐 중도표를 더 가져온다 이런 생각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은 전혀 저는 그럴 상상조차 할 수 생각합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내년으로 해가 바뀌면 네. 아마 이제 서울시장 선거, 경기지사, 인천시장, 또 부산시장 이렇게 양쪽이 다 꼭 차지해야 되는 광역단체장 놓고 가상 대결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승산이 없다 그러면 좀 변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때 가서. 네. 지금은 변화의 계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자, 더불어민주당도 정청래 대표, 강경파라고 불리는 분이고, 지금 국민의힘도 초강경파,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이 협치를 떠나서 이게 뭔가 진짜 전투가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이죠. 좀 걱정입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아직 안 돌아왔나요? 오늘 내일 새벽에 오는. 네. 그러면 이제 여야 대표들 이제 불러서 이렇게 악수 좀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뭐 그런 장면까지 거부할 가능성은 없고요. 또 장동혁이란 분도 지금 좀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 네. 원래는 좀 멀쩡한 사람이에요. 서울 사대 나와가지고 행정고시에서 교육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래 하다가 하기 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하다 또 이제 사법시험 봐서 판사를 또 오래 했어요. 네. 그리고 나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56세나 돼요. 네. 그래서 막 연설할 때 보면 진짜 히틀러처럼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성채경 의원 잘 아시잖아요. 네, 또 사람 괜찮을 때 또 멀쩡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양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야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를 갖는 게 좋아요. 가서 싸우고 나오더라도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계속 만나겠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협치 분위기로 좀 몰아가도록 우리도 좀 힘을 모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이제 갈라치기만 하지 말고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그렇죠. 싸움을 붙이면 재밌긴 한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거든요. 네. 말씀대로 저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대통령으로서의 일은 여야 협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필요한 협조들을 얻어내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일인 거고, 정청래 대표는 계속 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싸우면 됩니다. 네. 계속 싸우는데, 대통령을 돕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와서 손잡으라고 하면 손잡으시면 그건 저는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협조도 하게 되는 거고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협치라는 과정 때문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치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권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1야당 당대표 딱 당선 일성이 정부 무너뜨리겠다. 아직 1년 차도 안 지났는데. 네. 그것도 국익을 걸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미국 가 있는데 그 발언들을 했던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야 간에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뭐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야 되는데 타협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권력을 가진 여당에서 좀 양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정권 퇴진 투쟁하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에 당선된 직후부터 광화문에서 퇴진 투쟁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민주당이 다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제 뭐 민주노총도 좀 일부 가세를 했고 뭐 종교인들 뭐 이런 분. 그때 이제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봐라. 이제 민주당이 다 그 시켜서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때도 굉장히 좀 너무 좀 무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그냥 당에서 그렇게 나서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표가 됐습니까? 근데 비교할 좀 다르죠, 좀 다르죠. 비교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역할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는 또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면 지금처럼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여당 대표는 또 협치가 일종의 의무예요, 의무. 여당 대표도 여당 대표, 여당이라는 게 뭐예요?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또 야당을 소수 야당이라도 이렇게 좀 다독여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래 대표도 그런 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난 보냈으니까 좀 더 가까워지겠지요. 그러니까 난을 축하 난을 보냈다고 정청래 대표가 실무자의 착오가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아니 뭐 압수는 안 했지만 이쪽에서는 나는 액션을 보냈다. 보여야죠.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의 양보가 되기에는 선을 너무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 특검 기간 넓힌다 이런 부분들 당장 막지 않겠어요. 그 특검 대상의 가장 주요한 관련 수개인데 수개를 면회를 가가지고 위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민심을 어쨌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저는 한계를 넘지 않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야당 대표도 제공할 의무가 좀 있습니다. 네, 뭐 그거야 정치니까 네.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지만 별로 기대는 안 된다.